가족이라면 기본은 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겪는 모욕은 대체 누가 책임지나요? 너 지금 무슨 말을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다고. 뭘 숨기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리스크예요. 이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건 가장 큰 잘못이에요. 70년 평생 남에게 배 끼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겨우 남은 것이 이런 싸구려 모욕뿐이라니.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지금 당신에게 물어야겠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정, 올해 나이 70이었다. 그녀는 사돈댁의 호화로운 식탁 가장 끝, 물컵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손님도 아닌 것처럼 혹여나 식탁의 분위기를 깹세라 조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돈댁은 며느리 한진아 36의 부모님 댁이었다. 진아는 이 집안의 대단한 자랑거리였다.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그야말로 잘나가는 스타 변호사였다. 문정의 눈에 비친 며느리는 언제나 냉철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는 늘 효율이나 성과 같은 차갑고 딱딱한 단어들만 맴돌았다. 모든 것을 감정 대신 숫자와 계산으로만 따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문정은 며느리의 그 서늘한 기세가 언제나 힘들었다. 식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은식기와 값비싼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 요리들은 손도 대기 아까울 만큼 정갈하고 근사했지만 문정은 왠지 모르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이 불편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사실 문정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아들 최도윤 38이 제발 딱 한 번만 와달라고 사정을 했기 때문이다. 아들 도윤은 결혼 후 쭉 아내 진아의 기세에 눌려 사는 듯했다. 지금도 도윤은 아내의 눈치만 보며 얼굴만 붉힐 뿐 어머니인 문정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했다. 문정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때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던 사돈 어머니가 문정 쪽으로 몸을 슬쩍 숙이며 말을 건넸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문정을 비아냥거리는 날카로운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 한 채 못 해준 시어머니가 어디 있대?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참 대단해. 이 말은 문정에게 직접 하는 말이라기보다 며느리 진아에게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의조린 비수와 같았다. 문정은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70평생을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것은 이런 싸구려 모욕뿐이라니. 문정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향한 비난에 그저 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사돈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식탁 한가운데서 벌어졌다. 며느리 한진아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하고 강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문정을 향해 몸을 완전히 돌렸다. 진아의 눈빛은 마치 법정에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신문하는 검사처럼 차갑고 무서우리만큼 날카로웠다. 변호사 특유의 상대를 짓누르는 기세가 온 방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가족 같으면 기본은 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겪는 모욕은 대체 누가 책임지나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 안에는 쌓였던 분노와 차가운 경멸이 함께 서려 있었다. 문정은 너무나 억울해서 숨이 막히는 듯했다. 너 지금 무슨 문정이 겨우 입을 열어 항변하려는 순간이었다. 찰싹
뜨거운 통증이 문정의 왼쪽 뺨을 훑고 지나갔다. 소리는 식탁 위의 정적을 깨고 사방으로 날카롭게 튀었다. 모든 숟가락과 포크가 움직임을 멈췄다. 며느리 지나가 문정의 뺨을 세게 때린 것이다. 문정은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이 모든 상황을 그 누구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 최도윤은 그저 얼굴만 붉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사돈 내외는 못 본 척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이 식탁은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정은 뺨에 얼얼한 통증을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는 소리가 문정 자신의 귓가에만 울리는 것 같았다. 며느리 지나가 문정의 뺨을 때린 것은 단지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정의 평생을 관통하는 미안하다는 굴레를 끊어내는 아주 오래된 방아쇠였다. 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뺨이 아픈 것보다 가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이 차가운 효율이라는 며느리의 논리가 더 깊숙이 아팠다. 변호사라는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과 규칙 앞에서 과연 그녀 자신은 얼마나 깨끗했을까? 문정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을 마주했다. 뺨의 통증 속에서 문정의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맞다. 그 노트. 10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언젠가 내가 꼭 쓸 일이 있을 거야라며 건네준 오래된 노트였다. 표지에는 사람 사는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문정은 그때까지도 그 노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이 무서운 변호사 며느리의 성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의 단서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문정은 복도를 향해 걸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차갑게 번개처럼 섬광하는 생각에 집중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오늘까지만 하자.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복수의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문정은 서둘러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와 낯선 집의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뺨의 통증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생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미안함이었다. 문정의 70년 삶은 어쩌면 그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평생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했다. 매일 새벽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수많은 아이의 밥을 지으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당당한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했다. 고생 끝에 모아둔 돈은 남편의 긴 병간호로 모두 사라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작은 시장 반찬 가게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굽은 허리와 굳은 살은 남에게 빚지고 살지 않으려 했던 간절한 노력의 흔적이었다. 가장 아팠던 기억은 아들 도윤이 결혼하던 해였다. 전세자금 일부가 모자라자 며느리 한진아는 혼인신고 날짜까지 미루겠다며 아들에게 신랄하게 몰아붙였다. 시어머니 손 벌릴 바엔 제가 대출을 더 받죠. 돈이 없으면 가족 대우는 바라지 마셔야죠. 그 차가운 한마디는 문정에게 굴레가 되었다. 시어머니로서 해준 것이 없다는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의 그 완벽하고 효율적인 삶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었다. 그 후로 문정의 삶은 며느리 진아에게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매주 주말 문정은 새벽같이 지압 슬리퍼를 끌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무릎을 꿇고 며느리 집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봉사가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진아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문정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설 때 진아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대신 차가운 지적을 남겼다. 어머니, 오늘은 현관 쪽에 먼지가 좀 많네요. 문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그저 미안하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며느리 앞에서 그녀의 사전에는 오직 미안하다는 말만이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평생이 그래왔듯이 남이 불편해하면 무조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문정은 자신의 작은 셋집, 낡은 장롱 앞에서 서 있었다. 거울 속 뺨에는 아직도 며느리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손을 들어 얼얼한 뺨을 만지던 문정은 그 통증이 평생 쌓였던 미안함의 벽을 드디어 부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엔 정말 미안하지 않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분노였다. 그 분노가 이끌 듯 문정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급식실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가 고인이 되기 전 문정에게 건네주었던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겉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사람 사는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문정은 내용물이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친구가 로펌 심부름을 잠깐 하던 시절, 이거 언젠가 내가 꼭 쓸 일 있을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비밀스럽게 건넸던 물건이었다. 노트를 펼치자 안에 들어있던 건 녹취 메모와 계약서 사본 몇 장이었다. 그 종이들 위에는 문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 변호사 한진아의 이름과 진아의 사돈 회사인 대흥건설이라는 상호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뺨의 뜨거운 통증이 머릿속을 맑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그토록 숭배하던 효율과 법의 세계. 과연 그 노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문정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쥐었다. 이 노트가 그녀의 평생을 짓눌러온 미안하다는 굴레를 끊어낼 유일한 칼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정은 작은 셋집, 낡은 식탁 앞에 노트를 펼쳐두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이제 그 통증은 복잡했던 머리를 맑게 해주는 냉수 같았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고 노트 위에 적힌 흘림체 글씨와 사본들을 하나하나 정독했다. 70년 인생 동안 이런 종류의 문서는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암호 같았고 동시에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처럼 냉혹했다. 노트 속에는 며느리 한진아가 한때 사돈 회사인 대흥건설의 민사 및 형사상 리스크를 담당하며 사건을 끌어간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친구는 로펌에서 비서처럼 심부름을 하며 중요한 대화들을 몰래 메모했던 듯했다. 문정이 노트를 살펴보며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이해 충돌 고지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즉 자신의 이익이나 관련자의 이익이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회사나 다름없는 사돈회사의 일을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그토록 숭상하던 법의 효율은 결국 편법의 편리함이었을까? 문정은 노트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진아의 차가운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노트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돈이 대표라 정보 접근 쉬워요. 이 메모는 며느리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또한 계약서 사본들에는 서명이 들어간 날짜 뒤에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쳐 쓴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일을 조작하려 했던 듯한 치밀함이 느껴졌다. 가장 문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노트에 적힌 하청업체와의 이면 합의 정황이었다. 대흥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했고 변호사 며느리가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정은 평생 새벽밥을 지으며 늘 약자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뺨에 난 상처보다 이 사실이 문정의 마음을 수십 배 더 아프게 했다. 문정은 노트를 덮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70년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검색어를 입력했다. 변호사 윤리 규정, 이해상충 신고 방법, 익명 공익 제보 절차. 화면에 나타나는 법률 용어들은 너무 어려웠지만 문정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에게 맞은 그 뺨의 통증이 그녀의 유일한 스승이자 원동력이었다.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손글씨로 옮겨 적으며 문정은 복잡한 제보 절차를 마치 지도를 그리듯 종이에 배치도로 그려보았다. 무리하면 안 돼. 정확해야 돼.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이라는 며느리의 무기를 며느리 자신에게 겨누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밤이 깊어 새벽을 넘어갈 무렵 문정의 메모지에는 빼곡한 일정이 정리되었다. 구청의 무료 법률 상담 시간, 대한변협윤리센터의 연락처, 그리고 공익제보지원단체의 방문 일정이 적혀 있었다. 문정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했다. 아들과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아들은 이미 아내에게 완전히 갇힌 듯 보였기에 그녀가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날이 밝아오자 문정은 현관 거울 앞에 섰다. 뺨에는 밤새 냉찜질을 했지만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오늘까지만. 그녀의 평생을 지배했던 굴레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며느리에게 모욕당한 70세의 문정이 이제는 법과 규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가장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아침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느리의 비밀이 담긴 노트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아침 9시. 문정은 구청의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모직 코트에 허름한 지압 슬리퍼 차림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문정을 그저 흔한 생계형 민원인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상담을 맡은 젊은 변호사 30대 초반의 김민성 역시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임대차 계약이나 생활비 문제 혹시 아드님에게 연락을 해보셨나요? 민석은 문정의 외모와 연령대를 보고 전형적인 노인 민원일 거라 짐작했다. 문정은 그의 선입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때 묻은 작은 보자기에서 친구의 노트를 꺼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트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70년 억압된 분노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여기 이해 충돌 고지 없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호사 며느리가 자기 사돈 회사 일을 하면서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문정이 노트를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처음에 대충 훑어보려다 페이지에 적힌 대흥건설 한진아 변호사
이면, 합의 정황 등의 단어와 복잡한 계약서 사본을 보고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바뀌었다. 며느리가 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스타 변호사 한진아라는 사실을 듣고는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민석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규정 중 가장 엄격한 이의 상충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심하면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가 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면 합의와 서류 조작 정황은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같은 형사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민석의 분석은 문정이 밤새워 검색했던 내용보다 훨씬 냉철하고 구체적이었다. 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확신을 얻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그저 약자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문정은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민석은 문정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의 증거 정황이라면 정식으로 대한변협윤리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익명으로 진행하셔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제보할 노트의 내용을 어떻게 복사하고 원본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보 후 있을 수 있는 며느리 측의 법적 대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민석은 문정의 복수가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상담을 마치고 구청을 나서는 문정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손에 쥔 노트는 며느리의 성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문정은 아들네 집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미안하다는 굴레는 완전히 벗어났다. 문정의 복수는 며느리의 가장 견고한 방패인 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며느리 한진아가 과연 자신을 때린 손바닥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문정은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노트에 적힌 다음 목표는 대한변협윤리위원회였다. 며칠 후 서울 강남의 화려한 변호사 사무실 한진아 법률사무소. 한진아는 늘 그렇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비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봉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사소한 징계 관련 요청이겠지. 무슨 일로 그렇게 호들갑이야? 진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왔고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진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변호사 2의 상충 원칙 위반 및 윤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통보서였다. 그리고 첨부된 증거 목록에는 충격적이게도 대흥건설과 관련된 녹취 메모 사본, 그리고 과거 계약서의 수정 정황이 담긴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문구는 사돈이 대표라 정보 접근 쉬워요라는 필기 메모였다. 진아는 그 메모가 자신의 옛 로펌 동료 아니면 자신을 질투하던 누군가의 악의적인 제보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증거의 디테일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 자료는 외부인이 절대 알 수 없어. 진아의 완벽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다. 진아는 비로소 식탁에서 시어머니 문정에게 휘둘렀던 손바닥의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아에게 후회란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할 리스크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진아는 귀가하자마자 남편 최도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 어머니, 혹시 당신에게 뭐 들은 거 없어? 요즘 이상한 소리 안 했냐고. 도윤은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잔뜩 위축되었다. 그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 매주 친정에 다녀오던 어머니의 낡은 코트와 며칠 전 식탁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구청에 뭐 상담 받으러 가신다고 하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 도윤은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구청? 그 늙은이가 뭘 알아서? 푼돈이나 빌리러 갔겠지. 진아는 문정을 깔보는 습관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문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뺨을 때린 날 문정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7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만 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진아는 곧장 자신의 친정아버지, 즉 대흥건설의 대표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변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거 대흥건설 사건 관련해서요. 이면 합의건도 언급됐는데 제가 처리했던 방식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을게요. 진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문정이 감히 자신에게 법이라는 가장 신성한 영역에 손을 댔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문정은 대한변협윤리위원회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명 제보자였지만 김민석 변호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있어주기로 했다. 문정은 윤리위원회 조사관과 며느리 진아가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다. 진아는 명품 옷에 최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도도하고 차가웠으며 주변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변함없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문정은 며느리의 뺨을 때린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 손이 법의 정의를 짓밟고 약자의 등골을 빼먹었구나. 잠시 후 진아가 조사관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듯 격양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정은 며느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차가운 변명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변호사의 윤리, 효율? 그게 누굴 위한 효율이었니? 문정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뺨을 맞았을 때 그녀의 가슴에 꽂혔던 수많은 미안함과 굴종의 기억들이 이제 며느리의 머리 위로 쏟아질 뜨거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코트 주머니 속 복사해 둔 노트의 사본을 살짝 만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는 70세의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는 자였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일처리 속도보다 최도윤의 집안 공기는 훨씬 빠르게 얼어붙었다. 며칠 전 아내 진아가 퇴근 후 던졌던 신경질적인 질문 이후 도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아내의 허락이 필요한 듯한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나는 새벽 2시까지 거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내용은 점점 더 날카롭고 격앙되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 대표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변협 조사는 형식적일 수 있지만 만약 검찰로 넘어가면 변호사 자격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요. 제 말대로 하세요.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게요. 도윤은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 아내의 말을 들으며 평생 아내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다. 진아는 지금까지 언제나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효율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마치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그 위태로움이 내뿜는 차가운 분노는 고스란히 도윤을 향하고 있었다. 진아는 그저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변호사였을 뿐 더 이상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다. 진아의 눈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진아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윤리 규정을 쉴 새 없이 검토하고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불렀다. 진아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지금 한가하게 당신 기분 맞춰줄 시간 없어. 진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도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지난번 식탁에서 어머니가 뺨을 맞았을 때 그는 비겁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의 치욕이 아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게 심장을 짓눌렀다. 나에게는 당신의 성공이나 당신 친정회사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어. 도윤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뺨 때린 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선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우리가 당신에게 빚지고 산다 해도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진아는 그때서야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도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기어나온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했다. 예의? 당신 어머니한테 예의를 차리라고? 최도윤,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모욕이 뭔지 아직도 몰라. 집 한 채 없이 아들 결혼시킨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받는 평가가 뭔지 아냐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구청에 가서 뭘 알아봤다는 거야? 그 늙은이가 감히 내 일에 손을 대? 진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섰다. 철벽 같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히스테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면 돼. 당신이 나한테 쓸모가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의 연봉, 당신의 회사, 이 집 이 모든 게 누구 덕인지 잊지 마. 당신 어머니와 그 푼돈 모아 산 셋집처럼 살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진아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 문제로 날 괴롭힌다면 이 결혼은 끝이야. 내가 당신한테서 뭘 가져갈 수 있는지 변호사인 내가 가장 잘 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당신 어머니의 그 미안함만 안고 살게 될 거야. 도윤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다. 그는 아내의 냉철한 법적 계산 앞에서 무방비 상태였다. 그의 절규는 아내의 차가운 철옹성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진아는 변협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집에는 도윤 혼자 남았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쓸모없는 아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은 며칠 전 어머니 문정의 뒷모습이었다. 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식탁을 박차고 나섰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생 미안하다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굽었던 어깨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 발걸음은 70년의 굴레를 끊어낸 자유의 발걸음처럼 보였다. 도윤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약자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굴레를 벗어 던지셨는데 정작 자신은 아직도 이 차가운 집, 이 무서운 아내의 철옹성에 갇혀 떨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옷을 챙겨 입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는 아내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낡은 셋집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이제 이 차가운 철옹성보다 어머니의 낡은 지압 슬리퍼와 따뜻한 반찬 냄새가 더 절실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아내의 철옹성에서 벗어나 어머니에게 향하는 이 발걸음이 진아의 계획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다. 도윤은 어머니 문정의 셋집 앞에 섰다. 낡은 복도에서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반찬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났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냄새였다. 그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문정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맞았다. 도윤아, 너 여기 웬일이야? 일 안 가고 갑자기 왜 왔니? 문정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들의 얼굴은 밤새 시달린 듯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요. 도윤은 현관에 서서 겨우 말했다. 집이 너무 차가워요. 아니, 진아가 너무 무서워요. 문정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7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도윤은 낡은 나무 상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에게서 받은 경멸, 그리고 그가 느꼈던 무력감.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진아한테는 가족도 예의도 없어요. 오직 효율과 돈만 있어요. 제가 쓸모없다고 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문정은 조용히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다, 도윤아. 내 탓이 아니야. 잘못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한 거다. 그녀는 노트를 제보했다는 사실을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충격받을까 두려웠고 진아의 법적 대응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때 문정의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김민석 변호사 세 글자가 선명했다. 문정은 도윤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벽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네, 김 변호사님. 저 문정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민석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한진아 변호사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보한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냈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하청업체 대표가 지쳤는지 아예 그 내용 증명서와 함께 우리가 제보했던 자료 전체를 검찰에 보냈답니다. 문정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아는 자신의 효율적인 방어가 역효과를 낼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청업체를 협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검찰에 갔다고요? 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예감이 서려 있었다. 네. 이제 변협이 윤리조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겁니다. 저희는 공익신고로 철저히 보호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진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정지 수준이 아니라 실형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의 용기가 판을 뒤집은 겁니다. 문정은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승리의 전율과 함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현실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벽에 기대앉아 있던 아들 최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도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 충격,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진실에 대한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범죄와 어머니의 용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진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어머니 변호사, 검찰, 당신이 뭘 하신 거예요? 진아가 정말 그 정도였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앙되었다. 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내 아내는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약자를 착취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애의 가장 견고한 방패인 법을 깨뜨려 주려고 했다. 내가 그 차가운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것도 다 그 일 때문이란다. 문정은 자신의 복수의 최종 결과물이 아들의 파멸일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아들의 자유를 위한 정의가 된 것이다. 아들의 눈빛은 이제 방황을 멈추고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변협윤리위원회의 통보서가 검찰로 이관되면서 한진아의 삶은 단 며칠 만에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변호사 사무실 한진아 법률사무소는 더 이상 효율과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과 차가운 불안만이 감돌았다. 진아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잠들지 못한 탓에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광기 어린 집중력은 여전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 이면 합의의 디테일까지 아는 사람은 3명이 전부였어. 아버지, 나 그리고 진아의 머릿속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제보자가 단순히 경쟁 변호사가 아님을 확신했다. 제보된 증거들, 특히 10년 전의 메모와 계약서 사본들은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과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남편 최도윤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도윤은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늘 자신의 호출에 벌벌 떨며 응답했던 쓸모는 없지만 통제 가능한 존재였다. 최도윤, 이 남자는 이럴 때 항상 도망치지. 비겁한 사람. 진아는 경멸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잠시 후 진아의 얼굴에 차가운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식탁, 문정의 뺨, 그리고 구청 상담. 진아는 며칠 전 도윤의 절규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구청에 뭐 상담 받으러 가신다고 하긴 했는데 진아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 늙은이가 법을 안다고? 하지만 도윤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소리쳤던 분노, 그리고 그가 집을 나간 시점, 모든 것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설마 그 미련한 늙은이가? 말도 안 돼. 진아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문정의 옛 주소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낡은 아들 휴대폰의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했다. 도윤의 휴대폰 위치는 이미 집이 아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구도심의 낡은 주택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진아의 철옹성이 무너지며 분노와 모멸감이 용솟음쳤다. 문정이 자신에게 뺨을 맞은 모욕을 복수하기 위해 가장 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심장부를 공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최도윤이 어머니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배신감.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문자는 협박이나 분노가 아닌 냉정한 법률가의 최후 통첩이었다. 도윤 씨,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요. 당신은 이 모든 사태에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어요. 당신 어머니와 함께 있다면 배우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산권과 심지어 당신의 노후까지도 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요. 난 변호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한편 문정의 셋집. 도윤은 어머니에게 진실을 모두 듣고 난 후 충격 속에서 평생 짊어졌던 굴레가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아는 자신을 쓸모없는 남자로 취급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70년의 삶을 걸고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아는 제가 거기에 있든 없든 절대로 저를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이젠 제 인생도 제가 찾아야죠.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철옹성 안에 갇힌 비겁한 아들이 아닐 거예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 진아의 차가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문자에는 사랑이나 후회 대신 오직 재산권, 노후, 리스크라는 차가운 단어들만 가득했다. 이게 진아의 본 모습이에요. 끝까지 절 사람으로 보지 않는군요. 도윤은 어머니에게서 며느리의 모든 비리를 알게 된 후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의 철옹성을 깨부순 어머니의 용기를 보며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해방감도 잠시. 밤이 깊어지자 낡은 셋집의 창문 밖으로 익숙하고 차가운 은빛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진아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문정의 낡은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추격하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 안에는 배신한 남편과 자신의 명예를 짓밟은 시어머니에 대한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진아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지그시 현관을 노려볼 뿐이었다. 문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도윤아, 내 아내는 이미 배신자의 그림자를 눈치챘어.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야. 내가 거기에 있기로 결정했으니 이제부터 어머니는 너도 지켜야 한다. 어머니와 아들은 낡은 셋집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며느리가 내려친 차가운 손바닥은 결국 이 두 사람을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묶어주는 족쇄가 된 것이다. 진아는 차가운 복수의 그림자를 몰고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11시 문정의 낡은 셋집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한진아는 차가운 어둠을 몰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고급 정장과 차가운 눈빛은 좁고 낡은 방 안의 따뜻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아는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 어머니와 아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쳤다. 놀이 끝내고 돌아와요, 도윤 씨. 당신 어머니의 구식 복수극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게 됐는지 알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내 편에 서면 당신을 공동재산 분할의 피해자로 포장해서 최소한의 품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 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통제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변호사 한진아로 이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문정은 묵묵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도윤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품위, 진아야, 당신이 말하는 품위는 남을 짓밟고 쌓아 올린 가짜 탑이었어. 도윤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평생 당신에게서 들은 말은 쓸모없다는 거였지. 하지만 이 집, 이 좁은 방에 와서야 알았어. 당신이 준 모든 성공보다 어머니가 내게 돌려준 인간적인 존엄성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당신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신의 배신자로 남겠어. 당신의 돈보다 어머니의 따뜻한 반찬 냄새가 더 좋거든. 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법적 논리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감정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남편의 선택이었다. 최도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이 낡은 집과 빚더미만 남게 될 거라고. 문정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뺨에는 이미 흉터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겨진 단단한 결의가 지워지지 않았다. 진아야, 너는 내가 구청에 간다고 했을 때 푼돈이나 빌리러 간 줄 알았지. 너는 내가 평생 미안하다는 말만 할 줄 알았고. 하지만 너는 법을 알았지만 사람 사는 규칙은 몰랐어. 문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를 한 번 때렸지만 너의 그 손바닥이 수많은 하청업체의 등골을 때렸다는 걸 잊었어. 내가 나에게 휘두른 그 손바닥 때문에 나는 비로소 용기를 냈고 내가 가장 신성하게 여긴다는 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대에 올렸다. 문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을 되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친구의 노트와 증거의 원본을 찾으러 온 거지. 하지만 늦었단다. 내가 하청업체에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낸 순간 그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어. 내가 스스로 너의 발목을 잡았단다. 진아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버렸다. 그녀의 영민한 머리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계산했다. 문정이 말한 내용 증명은 자신의 마지막 방어 수단이었다. 그 행위가 공익 제보자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다는 사실에 진아는 무서운 절망을 느꼈다. 이게 전부 당신 짓이야? 진아는 문정을 향해 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는 오직 공허함만 남았다. 아니다. 정의의 짓이지. 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정의의 힘 앞에서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문정과 도윤을 향해 마지막 경멸을 퍼붓고는 왔던 것처럼 차갑게 문을 열고 나섰다. 낡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철옹성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몇 달 후 한진아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친정인 대흥건설의 불법 비리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진아는 결국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녀가 그토록 숭상하던 효율의 삶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도윤과의 결혼은 조용히 파경을 맞았다. 진아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 했지만 도윤은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직 자유만을 얻어 떠났다. 문정은 아들의 이혼과 법적 싸움 끝에 낡은 셋집을 정리하고 작은 시장에 보증금을 마련해 문정 반찬 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70년 경력과 따뜻한 손맛이 담긴 반찬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그녀의 뺨에는 며느리에게 맞았던 모욕의 붉은 자국 대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미소가 자리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서 반찬 배달을 도우며 작은 회사에 새롭게 취직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연봉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평범하고 정직한 직장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문정과 도윤은 반찬 가게 밖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갓 만든 따뜻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어머니, 이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문정은 웃으며 아들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다. 괜찮다, 도윤아. 이젠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거라. 그날 사돈 식탁에서 날아온 차가운 손바닥은 문정의 인생을 7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고 아들에게 정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선사했다. 그녀의 작은 반찬 식탁은 그 어떤 호화로운 식탁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 사는 규칙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